14일 대학로에서 탄핵무효 그리고 이 나라를 바로잡자 국가 이기에서 건져내자 이런 애국 시민들의 함성이 서울을 덮었습니다. 정말 대단했어요. 그 추운데 그렇게 많은 분들이 나온다는 거 정말 아직 대한민국은 죽지 않겠구나. 대한민국은 여기서 쓰러지지 않겠구나. 이런 믿음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이 사태를 일으키고 목표를 두고 그렇게 진행해온 세력의 가슴에는 서늘하게 그야말로 바늘을 꽂고 송곳을 꼽는 그런 집회였습니다. 이 태극기 물결이 점점 커지면 봄쯤에는 완전히 전국을 다 덮어버릴 것이고 대신은 판을 바꿔버릴 것입니다. 그때는 지금까지 기만하고 기만하면서 국민의 눈과 귀를 막고 이렇게 진행해 온 것은 더 이상 효과를 보지 못할 것이고 결국은 다 살기 위해서라도 그 민의에 굴복하게 될 겁니다. 설령 그 정도까지는 안 가도 모든 사태는 바로 가는 그런 정책이 나올 수 있게끔 바탕은 되는 것입니다. 바탕은 마련되는 것입니다. 태극기 집회를 하시는 탄기국에서는 잘 살펴서 평일 집회를 2월달에는 대대적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말씀드려 봅니다. 평일 집회, 변론길에 맞춰가지고 헌법재판소 앞에서 정말 대대적으로 이것이 민의요. 이것이 진짜 민의하고 점점 커지는 태극기의 분노 물결은 아무리 헌법재판소가 다른 뜻으로 움직인다 하더라도 능히 바꿀 수 있는 힘이 있을 것이다. 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점점 애국 시민들이 더 들고 일어나고 모든 국민이 각성해서 동참하게 되면 잇따라서 각 기관 더욱 동참하게 될 것이고 국회의원도 동참하고 언론도 동참하고 점점 동참 인원이 늘어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이 어둠의 깃발은 무너질 것이고 어둠의 암울한 그 기운은 전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거짓의 난무하는 그와 같은 보도도 모조리 무너져 버릴 것입니다. 그러할 때 정신을 못 차린 정치인들도 번쩍 정신을 들여가지고 제자리로 돌아가게 될 것이고 헌법재판소도 어떻게 바른 판결을 하지 않고 배기겠습니까? 헌법재판소도 바른 판결을 하리라고 믿습니다. 하게 되리라 믿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뚜렷한 제목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각하되거나 기각될 것이다 이렇게 다 믿고 있는데 그러나 이 파동이 휩쓸리는 세력들은 그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나 그들도 결국은 별 수 없을 것이다. 별 수 없을 것이다. 나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우리 애국 시민들이 그렇게 만들 겁니다. 또 이어 말씀드립니다. 어제 강화문의 촛불시 신경 꺼버리도 될 게끔 그렇게 그저 초라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언론에서 수십만이라고 말을 하든지 옛날에 화면을 보여주든지 그건 자유로 하라고 신경 꺼도 된다고 봐요. 이제는 비교 자체가 의미가 없기 때문에요. 오늘은 헌법재판소 동향이 만만치 않다. 뭔가 만만치 않다는 거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상세하게 드릴까 합니다. 우리 애국 시민, 우리 국민들이야 헌법재판소가 넉넉한 시간을 가지면서 법의 입각에서 공정하게 판단을 해서 판결을 하기를 이렇게 바라고 있겠죠. 그런데 지금 진행은 굉장히 서두르고 있고 시점에 맞추고 있는 것 같고 이미 결론 내놓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움직임을 계속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걸 인정하기 싫은데 사실은 왜냐 내가 뭐 이렇게 말씀드려도 저번에 올린 것이 탄핵 기각이냐 인용이냐 이 편에서도 우리가 한다는 뜻을 폈지만 그래도 헌법재판소는 공정을 안 하겠냐 그렇게 한다면은 기각 확률이 훨씬 높고 기각될 걸로 믿는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우리 애국 시민들한테 실망을 주기도 그렇고 하니까 저도 바람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게 현재 뭐 촛불 민의 여론 아니면 국정 공백을 메운다 이런 차원에서 지금 바로 헌법재판소가 세력에 휩쓸린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파워 힘에 올라타버린 것 같은 이런 느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들이 요청하는 그런 어떤 사안들은 전부 기각을 시키고 있잖아요. 안 받아들여져요. 또 도태우 변호사도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헌재가 32조를 위반하고 있지 않냐? 그리고 또 심판규칙 62조도 위반하고 있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재판을 결론 내놓고 하면 이건 하나만 하지요. 그리고 정말로 헌법재판소가 자기들 권위와 모든 걸 지키기 위해서는 절대 민의에 흔들리거나 주변 환경에 휩쓸리면 안 되는 거 기본이죠. 만약 그런데 시선을 두고 휩쓸린다. 헌법재판소가 본래부터 존재할 이유가 뭡니까? 왜 헌법재판소 이름 붙여놓고 간판 거기 달아놓습니까? 필요가 없는 것이죠. 취합을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헌법재판소 뭐 필요합니까? 여론조사하면 되지. 뭐 조작을 하든 말든. 그렇죠?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자기 명예와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철저히 해야 되고, 그리고 민의에 신경을 쓴다, 주변에 신경을 쓰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당연히 이쪽 저쪽 서로 압력 넣고 분위기 잡고 이해관계 제시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당연히 당신이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좋은 기회 있다 하고 이해관계 제시할 거 아니에요. 이런 파도에 휩쓸려 버린다는 거지. 스스로 만약 조금이라도 조짐을 보이면 우리 헌법재판소는 절대로 그런 데는 눈길도 주지 않는다, 냉정하다 이렇게 될 때 그런 일이 안 벌어지죠. 저기는 해봐도 소용없어 그러고는. 그렇게 해야 제대로 되는데 처음부터 민의가 어떻고 이 말하고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헌법소장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헌법재판소가 정말 잘해야 되고, 입장 곤란하면 저 4월, 5월, 6월도 판결을 미루는 게 낫죠. 왜 그러겠습니까? 그때쯤이면 정말 제대로 된 민의가 드러나고 국민들 합의가 이루어질 순간이 다가오거든요. 그럼 판결하기 쉽잖아요. 기각을 하든 인용을 하든. 근데 서둘러서 판결을 하게 되면은 인용을 하면은 애국 시민들의 분노를 야기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심판의 그 하는 형태를 믿을 수 없다 이렇게 하고 부정하는 결과를 일으킬 수가 있거든요. 필요 없다 이러고. 그리고 또 기각을 또 해보세요. 기각하면 어떤 일 벌어지겠습니까? 또 기각하면 안 돼 이렇게 하는 쪽에서 난리가 나고, 실제로 그랬잖아요. 야당에서 1월달 아니면 늦어도 2월 안에는 인용해서 끝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안 되면 혁명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혁명. 그러면 혁명, 유혈 사태 이것을 의미하는 그 냄새도 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각을 해도 인용을 해도 사실은 힘든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멀리 밀쳐서 하는 것이 헌법재판소도 이길 것이다 이런 거죠. 근데 기각을 했을 때 이 나라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가? 이 부분을 유추해서 여러분과 같이 살펴볼까 합니다. 지금부터 기각을 했을 때. 기각을 하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당연히 업무로 돌아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기각을 했을 때는 그 반대하는 쪽에서, 기각을 원하지 않는 쪽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을 살펴보기로 할 것이고요. 당연히 인용을 해버리면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정말로 퇴진을 하게 되지요. 그렇게 되면은 태극기 민심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고, 그 다음에 조기 대선이란 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순서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조기 대선. 이럴 때 조기 대선이 정말 된다면 정 문제가 생기는 것이 뭐냐? 이질 세력한테 이 나라 정권이 넘어가 버린다 이거죠. 지금은 절대 넘어가면 안 되는 시점이거든요. 몇 년 전, 5년 전, 6년 전, 10년 전하고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지금은 완전히 위험 상태에 도달하기 때문에 절대 넘어가면 안 되는데, 그런 문제를 야기시킨다는 거죠. 또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쪽에서는 그걸 용납할 수도 없는 문제가 벌어지는 것이고, 아무튼 국가적인 차원에서 볼 때도 엄청난 문제가 생기고 국가 이익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남북 간의 대립 상태에서 마지막 변곡점에서, 우리가 변곡점인데요. 제가 보는 변곡점, 여기에서 이 부분에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 국민들이나 모든 지금 언론, 사법, 국회 모든 분들이 정말 제대로 살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우선
기각이 됐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면 대처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과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이 사태를 좀 더 파워의 입장, 파워 흐름의 입장에서 또 살펴볼 거예요. 헌법재판소가 본분을 망각하고 민의란 이름에 속고 그리고 거대한 힘을 가진 파워 힘에 휩쓸리거나 동조해가지고 판결을 한다면은 국민적인 저항과 분노를 면치 못할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은 또 반면에 한편으로 기각을 했을 때 또 기각을 반대하는 측의 반발도 만만치 않게 된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을 지금부터 살펴볼까 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대적으로 유혈 사태가 일어난다. 뭐 그렇지 않으면 좋겠지만 그렇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경찰이 그것을 제어하고 수습할 수가 없다 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계엄령이 선포될 수밖에 없겠죠. 싫든 좋든. 그런데 여기서 어설픈 계엄령이 선포되었을 때 어떤 위험이 따른가 이 부분을 이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전에 황장엽 씨가 망명 탈북을 해와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씀했어요. 한국의 폭동이 일어나면 땅굴에서 북한군이 한국군 복장을 하고 튀어나와서 시민들과 합세해가지고 계엄군을 공격한다. 그렇게 되면 외견상으로는 한국군이 한국군 공격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계엄군을 무력화시키고 정부를 구성한다. 그 정부는 혁명위원회가 되겠네요. 그 북한을 추종하는 세력들에 의해서 정권이 만들어진다는 거지요. 그렇게 하고 이에 반발하는 군부대는 반란군으로 쳐버린다는 거죠. 이런 말씀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김정일 시대니까 그때 그런 계획이 세워졌다는 거죠. 근데 그때는 벌써 오래전 이야기인데 이제 그런 계획도 실현이 될 수 있는 분위기와 단계에 왔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불확실하니까 아니다. 부정만 할 건 아니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 여건이 첫째 국민들이 많이 지금 불신 쪽으로 돌아가 있는 거, 정부를 불신하는 쪽으로 돌아가 있는 거, 이것이 큰 위험 요소고 거기 플러스 그런 모든 대의 조건이 지금 갖춰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준비를 단단히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뭐 설마 그럴 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거죠. 그리고 예전에 인터넷에 많이 돌아다녔던 그런 이야기 있습니다. 탈북자가 한참 올 때 이야기인데 그 북한에서 일부러 역작용으로 퍼뜨릴 수도 있고 그러겠지만은 2000여 명의 특수부대가 탈북자로 가장해서 한국에 들어와 있다 이런 글귀가 돌아다녔어요. 그것은 북한에서 일부러 탈북자를 곤란하기 위해서 그런 소문을 퍼뜨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실제로 그런 계획을 가진다면 또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들어올 수도 있죠. 왜냐? 중국으로 어디로 지금 너무 왕래가 쉽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탈북자가 진실한 탈북이냐 아니냐 조사를 하고 해도 들어올 수 있다는 거지요. 또 실제로 간첩이 적발된 예도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대비를 사실은 해야 되는 겁니다. 간단치 않죠? 언제든지 안보는 설마 이거 엄청나게 주의해야 되고 불확실 뭔가 애매한데 여기 반드시 대비해야 됩니다. 확실에는 대비 안 해도 돼요. 왜? 확실은 이미 터져버린 거니까. 그리고 그럴 리가 없어. 여기는 안전해. 이 부분은 어떻게 못할 거야. 이렇게 믿는 자리가 바로 최대 약점이고 급소가 되거든요. 그거 주의해야 됩니다. 물론 거기를 뚫기는 어렵지만 그 부분이 뚫렸다면 끝장나는 게 바로 믿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안보는 이 세 군데를 주의해야 되거든요. 자,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태가 나면 수습은 해야 되겠죠. 어떻게 됐든 유혈 사태가 나오고 그럴 때 계엄령 어설피 선포하게 되면 정말 대소요가 일어나면서 5.18보다 몇 배로 능가하는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설픈 계엄령은 못해요. 역이용 당해버리기 때문에. 그러면 계엄령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나라를 위하고 국가를 걱정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유출해보고 생각해본다면 전략을. 제가 볼 때는 이런 방법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뭐 알아서 다 정치하신 분들이 군부대가 다 알아서 하는 거지만은 단번에 한날 한시에 시 주동자, 범법자 비리
내란 음모 의혹자, 국가, 반국가 사범 등등 전에부터 관련이 됐거나 가능성이 있으면 모조리 체포하는 거예요. 일단은 모두 체포해놓고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걸로 완벽하게 다 될까요? 아니죠. 왜 아니냐? 예전에는 언론 통제도 쉬웠죠. 방송 언론만 통제해가지고 검열 받으라 그러면 되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실시간으로 뭐가 움직입니까? 바로 인터넷입니다. 반드시 통신을 통제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인터넷은 다 끊어버린다. 그건 좀 어렵죠. 그래서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카톡, 대량 메시지 발송, 대량 메일 발송 모두 통제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네이버나 다음에 댓글 통제, 그리고 많이 모이는 그 정치 사이트나 대형 사이트 모두 통제, 카페도 통제, 할 수 있는 건 다 1차에 모두 통제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아무리 시주동자급 뭐 체포하든 말든 소용없죠. 얼마든지 소유를 확산시킬 수 있고 장소를 변경할 수 있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자, 2차로는 뭐냐? 그보다 더 강력해야죠. 2차는 여차하면 네이버 다음까지도 폐쇄하는 거죠. 통신도 일부 막고 그게 2차입니다. 3차는 뭐냐? 아예 통신 끊는 거죠. 깜깜하더라도. 이렇게 해서 반드시 정말 계엄이 떨어지려면 최선으로 진압하고 회복할 수 있어야죠. 여기에는 정말 때로는 큰 결단도 필요하고 그렇죠. 어설픈 마음으로는 이건 하면 안 되는 자리니까요. 그렇게 해서 나라를 안정시키고 구해야 되는 거니까. 지금 그렇게 중대 시점이거든요. 지금부터 소식 하나 덧붙이고 이어서 지금 현재 파워 작동하고 있는 거 잠깐 설명을 좀 드릴까 해요. 파워 성질에 대해서 또 말씀드렸으니까 거기 덧붙여서 헌법재판소 이런 것도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조금 올려드릴 거예요. 자, 그럼 소식 하나 덧붙입니다. 자유본 대표가 누구냐 하면은 박성현, 백모로 알려지죠. 그분이 대표인데 특검을 고발한답니다. 시민 4,000명을 모아가지고. 그 제목이 뭐냐? 인권유린, 직권남용, 권한남용? 그런 게 도가 지나치다 이런 관점에서 고발을 하려는가 봐요. 그렇죠. 특검이라도 권한밖에 행사하면 안 되죠. 아무리 위세가 당당해도. 그렇죠. 또 특검이 계속 특검일 수는 없잖아요. 특검도 내놓을 시기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고발하면 또 재판 받아야 되는 거죠. 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마 하는가 본데, 이 법을 잘 아신 분들은 시민 집단소송 이 부분을 좀 이렇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거예요. 이것도 저항으로서 상당히 효력이 있지 않냐 이렇게 봅니다. 그것이 언론이든 헌법재판소 어디라도 건이 된다면 저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이야기만 해본 거예요. 또 한 가지 생각났습니다. 이거 연합뉴스에 나온 것 같은데 반기문 씨가 퇴진을 촉구하는 서울 광화문 도심 촛불 집회에 참석할 의향이 있다 이렇게 밝혔는가 봅니다. 기회를 봐서 기회가 되면 참석하겠다 이랬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박 대통령이 귀국 인사를 할 예정이다 그랬던가요? 통화를 할 예정이다 이렇게 말하고 청와대에 조율 중이다 이랬다는 것 같은데, 자,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반기문 씨가 현재 한국 민심의 흐름이라든가 어떤 시국을 제대로 보고 있다고 여러분 보십니까? 내가 볼 때는 전혀 아니라고 봐요. 현재 한국이 중차대한 어떤 위기에 있는지 이걸 모른다는 것이죠. 한국은 그저 정권 교체 차원이 아니고 그것도 일상으로 편안하게 하는 차원도 아니고 전시적인 상황. 근데 그 정도면 또 괜찮은데 그야말로 국가를 놓고 흥이냐 망이냐 하는 그런 중차대한 상황이 내부적으로 벌어지고 대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이 상황을 제대로 못 보고 좀 안일하게 보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시국이 어떻게 변해갈 것인가 이것이 보이겠습니까 여러분? 물론 반기문 씨는 다 이제 알면서도 때로는 촛불도 좋다, 때로는 태극기 집회도 좋다, 정치인이니까 또 대통령을 나올 의향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한다면 또 정치인이니까 그렇거니 할 수 있는데, 정말로 촛불 집회 그쪽에 민심이 있다고 여기고 있다면 내 개인 의견은 심각하다 보는 거예요. 심각하다 이거는. 근데 이제 그도 그니만은 우리나라 모든 기득권들 각계각층의 모든 권력을 다 잡고 있는 분들이 이제 기득권입니다. 이 분들이 안일하게 이 사태를, 이 대한민국 사태를 보고 그저 누가 잘했다 못했다 정권을 바꿔야 된다 이 차원으로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게 여겨집니다. 내면에 거대하게 흘러가고 있는 남과 북의 막바지 내전 중 이런 게 안 보이고 겉에 드러난 것만 언뜻 보고 그렇게 안일하게 본다는 건 너무 이게 안타깝다는 거죠. 그런데 예전 월남이 망할 때도 그런 상태였어요. 바로 월명이 덮쳐오는 그 순간까지도 그런 상태에 있어요. 의식 상태가. 이제 언제 알았냐? 목을 딱 호랑이가 물고 끌고 갈 때 비로소 한 거죠. 아니었구나 하고. 그전에는 몰랐다니 이게 정말 물론 알았다면 그 지경이 되지도 않았겠죠. 다 대비했을 테니까. 우리나라도 모든 국민뿐만 아니라 일체 모든 지금 기득권들이 다 딱 알고 있다면 왜 우리가 중대 이기고 안보에 위험이 있다 할 수 있겠습니까? 다 대처할 수 있죠. 근데 그게 아니니까 중대 이기 아니냐 우리가 그렇게 논하는 겁니다. 왜? 모르면 대처를 못하니까요. 여러분 어때요? 죄 중에 어떤 죄가 제일 클까요? 탐욕을 부리고 싫고 성내고 아니면 어리석은 거 어떤 것이 제일 죄가 크다고 보니까 가보고 어떤 게 더 크겠습니까? 어리석음입니다. 이 세상을 잘못 보고 어리석기 때문에 탐욕도 실제로 냅니다. 또 탐욕이 있어서 어리석어지고 이렇게 같이 물리기는 합니다만은 그것이 안 이루어지면 두렵고 썩내고 또 이렇게 그것도 발동하고 이제 이렇게 같이 움직이는 건 사실이에요. 따로 독립은 할 수가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이 어리석음이란 건 정말 큰 업보를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모르기 때문에 어리석기 때문에 왜 어디가 잘못됐는지도 모르거든요. 문제는 알면 고치라도 할 텐데 잘못돼 있는데도 그게 옳다 이기다 이렇게 판단하고 밀고 나가기 때문에 이 어리석음의 죄가 크다는 거죠. 차라리 어떤 나라가 상대 나라를 굴복시키고 빼앗기 위해서 작전하는 거 그거는 당연지사예요. 적국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무너질지 모른 그 나라에 있는 왕이라든가 신하라든가 모든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어리석음에 잠겨 있다면 그 죄가 더 크다 이거예요. 그 죄가. 내가 여기서 죄란 건 무슨 죄가 있어 죄가 아니고 결과가 더 참혹하다는 거죠. 그걸 내가 그냥 죄가 더 크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결과가 더 참혹하다는 거죠. 우리는 몰랐으니까 좀 봐다오. 그거는 이 우주법에는 안 통한다는 거죠. 운명에서는 안 통하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사회에서 평상시 편안할 때는 저 사람 몰랐으니까 우리가 좀 봐주자. 법적으로도 좀 감면해 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운명의 다가오는 수레바퀴, 구르는 이 수레바퀴는 정확하게 작동하고 물리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몰랐던 알았던 상관이 없이 작용하는데 오히려 모르는 경우가 더 크게 작용한다. 이겁니다. 13일 올려드린 내용 중에 파워의 흐름에 대해서 올려놓은 게 있죠. 제목에 파워 흐름이란 말이 들어갑니다. 여기에서 국가 대 국가, 특히 전시 파워 흐름. 국가 대 국가인데 서로 국가를 놓고 국가 대 국가 다투는데 그것이 평시 같으면은 국제 간행, 국제법 모든 걸 지켜가면서 약속을 지켜가면서 움직이죠. 그러나 이것이 전시 차원이라면 전혀 그런 게 무시되고 힘이 있는 쪽에서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이죠. 이게 국가 대 국가입니다. 곧 이것은 국가의 흥망성쇠를 두고 싸우는 것을 국가 대 국가라 그러는 겁니다. 그럼 정권 대 정권이라는 것은 뭐냐? 정권 대 정권의 파워 게임, 곧 파워 흐름은 정권을 두고 다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평시 같으면 또
국내의 법이나 룰이나 이런 게 존중되면서 움직이는 거죠. 그러나 이것이 전쟁이라면은 힘이 있는 쪽에서 전혀 그걸 무시하고 그때그때 법은 쓰고 싶으면 쓰고 무시하고 싶으면 무시해버리고 이렇게 하는 거는 이제 전쟁 체제다. 전시 체제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평상시 평시는 뭐냐? 그저 옳으냐 그러냐? 누가 잘못을 했느냐? 이렇게 논하는 것이죠. 이것은 평시. 그런데 이걸 바라보는 눈이 국민이 어떤 각도로 바라보고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이해 각도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저 잘했니 못했니 보면 아 누가 잘못했구나.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이 이렇게 잘했고 못했고 이것만 보고 판단을 하게 되겠죠. 그건 이제 평시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전시 상태다. 전쟁이다. 이 전쟁이라는 건 원래 거짓, 음모, 수단, 방법 모든 것을 가리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거 힘 있는 쪽에서 파워가 강력한 쪽에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잘했다 못했다 이건 의미가 없어요. 설령 잘했어도 죄가 있는 걸 만들어보면 죄가 있는 거고 잘못했어도 죄 없는 걸로 해버리면 없는 게 돼버려요. 파워 있는 쪽에서 그렇게 하면은 이것이 이제 전시와 평시는 다르다는 거죠. 더구나 국가 대 국가일 때는 박근혜 대통령도 목표가 아니에요. 최종 목표는 국가이기 때문에 누가 승리하느냐 패하느냐 이 둘밖에 없어요. 거기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잘못하고 잘하고 뭐 법이 어떻고 이건 의미가 없어져요. 힘 있는 쪽에서 밀어붙여서 승리하면 그걸로 끝이거든요. 패하면 또 패배하는 쪽은 그걸로 끝이고 그때는 천가지의 억울함이 있고 잘못이 없다 하더라도 밝힐 수도 없어요. 패하면. 승리하면은 10가지, 100가지, 1000가지 의혹도 다 백일하에 박힐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이 파워의 힘이 곧 미치는 원리입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자세히 좀 들어보려고 하신 분들은 12일 올려놓은 그 제목이 기니까 그냥 파워 흐름 이렇게 해서 검색하면 되겠죠. 이제 오늘 정말 끝내야 되겠네요. 예, 감사합니다.